네, 김인혜 인하대 교수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구입한 지 좀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읽기가 좀 버거워서 보류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여러 가지 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니까 좀 수월하게 익히네요. 그 대한민국 여러 가지 뭐 사법개혁 말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같이 이용훈 대법원장도 공판 중심주의, 그 다음에 초기에 바로 5명의 독수리 오영제라고 하죠. 박시환, 김영란 등등 5분의 대법관을 지명함으로써 수많은 대법 판례의 소수 의견 논쟁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그런 게 없다고 봐야죠. 뭐 독재 시대는 아예 뭐 헌법 소원 자체가 아예 차단된 상태였었고, 1987년도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과거 법률을 위헌을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진정한 사법개혁에 뭐 법조 비리 등등 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뭐 대전 법조 비리 등등,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다가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역사 의식, 그 다음에 사회 개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개혁의 정신은 지금 다시 이렇게 봐도 대단한 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승원 변호사님께 이 책을 바친다고 하시네요. 한승원 변호사님, 우리 사법 역사에 수많은 고초를 겪으신 분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은 정말로다가 자료 상고법원 제도를 추진하면서 재판 거래, 그것은 행정처에서 나온 컴퓨터 자료로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사법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사법발전, 저는 이 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황을 비판하려는 책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재판 이러한 사법개혁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선 전면 중지되고, 과거사 이런 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일을 전부 다 정지시키죠. 이용훈 대법원장 때 과거사 정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사과, 그 이후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해야 될 일 너무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93년도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95년도에 세계화 추진위원회 분과 중 사법개혁, 김대중 대통령 때 99년에 사법개혁 대전 법조 비리, 여기서 이제는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에 6가지 과제, 배심제 사전 단계로서 참여재판 제도를 이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신청 전면 확대, 여기도 나오는데 공소유지 기능은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 변호사가 담당해야 된다. 이것이 왜 안 됐는지 2007년도는 개악이었습니다. 경범죄 사건 신속 처리 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 강화, 이거는 요건 강화 아니라 이제 이거 폐지하기로 했죠. 대법원 기능,
여기서도 대법원 기능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제나 상고법원 제도, 대법관 증언론, 뭐 다양한 그 논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대법관 증언으로다 이 문제를 대처했죠. 아주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상고 허가제, 삼심이 아니죠. 삼심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거고, 고등법원 상고부제 이것도 편법이죠. 대법원.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좀 더 학자가 들어와서 하고 대법관을 증언해야죠. 여섯 번째, 다양성. 다양성은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이 좀 반복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장을 굉장히 오래 한 민복기, 이거 완전히 그 독재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 여기 이 책에 강조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화하니까 노동법원, 독일의 그 전문 법원으로 다 6개로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법관을 뭐 정년을 70세까지 보장하면서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법관 출신들의 고위직을 향한 욕망, 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감사원장이 임명되고, 황창현 서울지방법원장은 감사원장 되고, 최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고위직 이런 거가 단순히 법관 사시 출신이라는 이유로다 이렇게 많은 비율로다가 고위직 법관이 되는 거, 이거는 도려도 이 학자, 이 분야에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심제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사이비입니다. 말장난인 거죠. 형사 소송법, 영국 같은 경우는 형사 소송하기 전에 각자 모든 증거를 내놓고 그 증거를 서로 교환해서 법정에서 서로 내놓은 증거를 서로 알고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 사실의 심리와 판단을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 재판주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런 재판 방식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 김경수 드루킹 사건만 하더라도 증거 없이 드루킹의 진술만 있고, 그것도 뭐 특검이 조사한 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정에서 드루킹의 새로운 증언을 받아들이고, 도대체 이 원칙에 하나도 맞지도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 표창장 위조 사건도 그렇고 한명수 총리 사건도 그렇고, 이거 뭐 규칙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 형사 소송 규칙이 어떤 건지, 이것을 뭐 재판관이 위배하면은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뭐 법 운영이란 게 뭐 어렵습니까? 솔직히 진짜 IT 분야라든가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한 일이에요. 대법관 증언론이 이명박 정부 때 나왔는데, 이때는 뭐 한나라당에서 뭐 좀
대법관들 서양을 물타기 하려고 갑자기 24명까지 올리고 뭐 이런 거를 뭐 했는데 차라리 이런 걸 그때라도 좀 해. 근데 이것도 좀 법원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죠. 이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사가 없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책에 나오네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 이거는 뭐 대법원장한테 독재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사법부의 법무행정. 실제로 법무행정은 행정인 거죠.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지방분권은 법원, 검찰 다 같이 지방분권에 속해서 그 이후에 법원장 직선제 이런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소수 의견. 그러니까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소수 의견을 내는 판사 대법관 수가 5명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죠. 이래서 대법관은 대통령 지명에 의해서 국회 동의 절차 얻는 그래서 다양성을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서 존경할 만한 인물들 나옵니다. 김병로, 그 다음에 송씨일가 사건의 무죄를 2번에 했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 그 다음에 역사상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이용훈, 소수 의견을 줄기차게 내는 박시환, 김지형, 전수환, 김영란, 이홍훈, 그 다음에 58년도에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게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유병진 판사, 한승원 변호사, 그 다음에 무장군인 난입에도 구속영장 발부 거부한 양헌 부장판사, 동베를린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사, 모교상 판사,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에 무죄 판결을 하고 좌천된 이용구 판사, 사법파동에 나섰던 법관들, 이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법조비리는 불투명성이다. 특히 구속수사. 그 다음에 법원 내부에서도 많이 서로 갈등이 많고 수성 법관들과 고위직 법관 불신, 서로 불신 이런 게 많은 모양이에요. 개혁과제에 나옵니다. 국민참여재판, 그러니까 배심제, 진정한 배심제 도입, 과거사 독립,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법원 행정 개혁, 사법의 지방분권, 그다음에 제도개혁으로서 공정성 강화, 법치주의 제고, 국민주권 확대, 군사법제도 개혁.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이렇게 중점적인 것을 얘기하고, 근데 김명수 대법관이 그러한 이 개혁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알면 할수록 참 답답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 진정한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